아빠, 나 대상 탔어. 보고 싶어. 12살 소년의 울음이 묘지에 퍼졌습니다. 손에는 금빛 트로피가 들려 있었어요. 전국 콩쿠르 대상. 하지만 그 아이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노부부.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묘비 앞에서 12살 소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꼭 쥔 채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노래를 듣고 한 노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을 정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2개 중 하나가 꺼져 있었고 발밑엔 전날 내린 비가 고여 있었죠. 37살. 혼자 아들을 키우는 여자의 새벽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국밥집 철문 앞에 서서 정민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낄 여유는 없었어요. 오늘은 아들 서준의 전국 학생 콩쿠르 날이었으니까요. 철문을 열자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 국소텐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손님이 몰렸던 저녁이었습니다. 그 손님들 덕분에 서준의 콩쿠르 참가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민은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죠. 서준이 무대에 서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릇을 닦는 정민의 손등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고 온 손이었죠. 형부가게 배송일까지 맡아서 했으니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또 혼자 이러고 있네. 동팔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노동자. 이 국밥집의 10년 단골이었죠. 투덜거리는 게 습관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동팔은 정민의 손을 한번 보더니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뭐 하세요, 아저씨? 닥쳐. 애대회 간다면서 이거나 빨리 해.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정민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정민은 멈칫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버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기대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6시가 넘어서야 서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학교 교복 대신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나온 아이가 가게 문을 열었죠. 엄마, 12살. 또래보다 조금 작은 체구.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준은 가방끈을 꼭 쥐고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같이 가는 거죠? 그 물음에 정민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작년 콩쿠르 때도 재작년 학예회 때도 정민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일이 있었으니까요. 늘 일이 있었죠. 응, 오늘은 꼭 같이 갈게. 정민은 웃어 보였지만 시선은 벽에 걸린 시계를 향했습니다. 형부가게 배송 일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 정민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동팔이 국밥 한 그릇을 서준 앞에 놓았습니다. 먹고 가라, 꼬마야. 빈속에 노래하면 목 쉰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서준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정민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 손을 잡고 무대까지 함께 갔을 거예요. 아이 등 뒤에서 응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는 5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의 가방 옆으로 낡은 악보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누렇게 변한 종이. 아빠가 생전에 골라준 곡이었죠. 서준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악보를 한 번씩 손으로 만졌습니다. 마치 아빠의 손을 잡는 것처럼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정민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무대에서 서준이 누구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지. 가게 앞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웅크렸던 골목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정민은 앞치마를 벗고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죠. 동팔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상 타고 와라. 그래야 국밥 서비스지. 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정민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골목을 나섰고 동팔은 혼자 남아 가게를 지켰습니다. 햇살이 정민과 서준의 등 뒤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차가웠는지 정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정민은 그저 서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서준은 걸으면서 가방 속 악보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골라준 노래. 그 노래를 오늘 무대에서 부를 생각에 심장이 뛰었어요. 아빠, 나 오늘 잘할 수 있겠죠? 서준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서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주는 것처럼요. 서준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꼭 대상을 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아빠 묘비 앞에 트로피를 놓아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 약속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서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300m. 정민과 서준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준은 걸으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악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손이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책, 필통, 물병. 하지만 악보는 없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악보가 없어요. 정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뭐라고? 분명히 어젯밤에 넣어뒀는데 없어요. 서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곡이었어요. 미국에서 함께 연습했던 악보였죠.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서준에겐 악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빠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정민은 서준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콩쿠르 접수 마감까지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침대 밑, 옷장 안. 어디에도 악보는 없었어요. 서준은 현관에 서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엄마, 시간이. 알아. 조금만 기다려. 정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의 시선이 현관 옆 재활용 봉투에 멈췄어요. 어젯밤 형부 경수가 다녀갔었죠. 형님, 거실에 종이가 너무 많네. 내가 좀 치울게.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들고 나갔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설마. 정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쯤 찢어지고 물에 젖은 악보가 나왔어요.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게 왜 여기 있어?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악보를 보자마자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악보.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고 중간 부분은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악보였어요. 아빠의 손때가 묻어있던 종이었죠. 정민은 악보를 꺼내 물기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구간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어요. 형부가 왜 이걸? 정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의심이 피어올랐죠. 경수는 늘 정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언니와 결혼한 뒤로도 정민에게 차갑게 굴었어요. 쓸데없는 노래 대회에 돈 쓸 여유가 있어?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죠. 설마 일부러 버린 건 아니겠지. 정민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젖은 악보를 받아들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번진 구간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해. 중얼거리는 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민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아, 버스에서 말리자. 아직 시간 있어. 하지만 여기 부분이 안 보여요. 서준이 번진 구간을 가리켰어요. 클라이맥스 직전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죠. 정민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네. 넌 그 노래를 몇 번이나 불렀니? 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100번 아니, 1000번도 넘게요. 그럼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악보가 없어도 내 마음이 알고 있어.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야. 내가 그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서준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민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게 가치야. 그 말이 서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빠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서준아,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서준은 젖은 악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버스가 막 도착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정민은 창가에 악보를 펼쳐 햇빛에 말렸어요. 서준은 옆에 앉아 번진 부분을 외우려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민은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모습이 남편을 닮았어요. 남편도 그랬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죠. 서준아, 네 엄마. 넌 꼭 해낼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콩쿠르장까지 40분. 악보는 반쯤 말랐지만 여전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모서리, 번진 글씨.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악보가 아니었죠. 하지만 서준은 그 악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아빠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버스가 문화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정민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콩쿠르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사이로 정민과 서준이 걸어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엄마와 구겨진 악보를 든 아이. 누가 봐도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콩쿠르장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형 문화센터 대강당. 입구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흰색 외제차.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정장 입은 부모들이 내렸죠. 아이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정민과 서준이 걸어갔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엄마, 구겨진 악보를 든 12살 소년.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놓고 쳐다보는 건 아니었지만 정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지? 라는 눈빛을요.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자신의 구겨진 셔츠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옷을 입고 있었죠. 엄마, 나 좀 이상해 보여요? 뭐가? 옷이요. 다른 애들은 다. 정민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아, 노래대회야. 패션쇼가 아니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민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접수대에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서준은 17번째였어요. 대기실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악보를 펼쳐놓고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죠. 서준이 자리에 앉아 옆에 있던 아이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이 서준의 악보에 멈췄어요. 젖어서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어진 악보. 야, 저것 좀 봐. 아이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악보가 왜 저래?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민은 대기실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당장 달려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이 더 창피해할 테니까요. 정민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준아, 내 노래로 보여주면 돼. 반주자 배정 시간이 됐습니다. 서준은 악보를 들고 피아니스트 앞에 섰어요. 40대 중반의 여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차가운 인상에 날카로운 눈매. 서준이 악보를 건네자 피아니스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악보를 들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젖어서 번졌잖아. 찢어진 데도 있고. 이걸로 어떻게 반주를 하라는 거야?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피아니스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움츠러들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거든요. 번진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제가 다 외웠어요. 서준은 번진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어요.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박자를 짚어가며. 피아니스트는 잠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 담긴 간절함.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붙잡고 있는 모습. 피아니스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알았어. 해볼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내가 틀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민은 대기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모두 지켜봤어요. 아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모습이.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찢어지지 않은 악보 하나, 제대로 된 옷 한 벌. 그것조차 해주지 못하는 엄마가 한심했죠. 하지만 지금 정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무대 준비 알림이 울렸습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 참가자, 무대 뒤로 이동해 주세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민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요. 응. 정민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놓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서준아. 네. 내 노래 들으러 온 사람이 있어. 잊지 마. 서준은 잠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빠 얘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빠에게 노래를 들려줄 거라는 걸요. 네, 알아요. 서준은 돌아서서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등이 멀어져 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이. 객석으로 들어간 정민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은 이미 다른 학부모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정민은 혼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정민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서준의 차례가 올 때까지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15번, 16번. 한 명씩 무대에 오르고 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17번 서준군. 서준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정민은 숨을 멈췄어요. 무대 위로 작은 그림자가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서준을 비췄어요. 구겨진 악보를 든 12살 소년이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서준을 감쌌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12살 소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의 악보 좀 봐. 찢어지고 구겨졌네. 저게 뭐야? 속삭이는 소리가 서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를 떠올렸어요. 미국에서 함께 노래했던 날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이 곡을 연습했던 기억. 서준아,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어요. 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어요. 맑고 또렷한 음색.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민은 숨을 죽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서준아. 노래는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감정이 실린 음색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어요. 피아니스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악보에 찢기고 번진 구간이었어요. 글씨가 뭉개져서 읽을 수 없는 부분. 피아노 소리가 끊겼습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뭐야, 왜 멈췄어? 저애 망한 거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서준아.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피아노가 멈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무반주였어요. 피아노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머. 서준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를 감쌌어요.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자도 정확했죠. 마치 피아노가 계속 연주되고 있는 것처럼. 서준은 그 구간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1000번도 넘게 불렀던 노래였으니까요. 아빠와 함께 연습했던 노래였으니까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목풀기를 했어요. 학교 끝나면 빈 교실에서 혼자 노래했죠. 밤마다 악보를 보며 멜로디를 외웠습니다. 남들은 몰랐어요. 정민만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서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준의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어요. 고음이 천장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강당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죠. 피아니스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악보를 넘기며 다시 피아노를 잡았어요. 마지막 소절에서 피아노와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끝.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한 명이 시작하자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콩쿠르 역사상 12살 참가자가 기립박수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떴어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들렸어요? 속으로 물었어요. 나 잘했죠? 정민은 박수를 치다 말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 학부모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정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해냈어요. 혼자 힘으로 해냈어요. 찢어진 악보, 멈춘 피아노. 아무것도 서준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서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대기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나왔어요. 정민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 서준은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대 위에서는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모든 게 쏟아져 나왔죠. 무서웠어요. 피아노가 멈췄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서준아. 정민은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근데 넌 멈추지 않았어. 혼자서 끝까지 불렀어.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노래니까 끝까지 불러야 했어요. 정민은 아들을 더 꽉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준아. 그 말만 반복했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까 서준의 악보를 비웃던 아이의 엄마도 있었어요. 그녀는 정민과 서준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망한 표정이었죠. 서준을 무시했던 반주자도 지나가다 멈췄어요.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민은 서준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상식만 남았어. 결과가 어떻든 넌 이미 해낸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네, 엄마. 아빠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정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지? 정민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닮아서 포기를 모르더라고. 시상식까지 1시간. 두 사람은 대기실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준은 지쳐서 정민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어요. 정민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30분 전, 서준은 정민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온 거였죠. 정민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가 대상을 타든 못 타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했으니까요. 그때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형부 경수. 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지금 어디야? 경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콩쿠르장이요. 서준이 시상식이. 그거 알아. 근데 지금 배송 트럭이 고장났어. 당장 가게로 와. 정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시상식이 30분 후인데. 그래서 트럭 고장 났다니까. 짐 옮기는 거 도와줘야지. 경수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형부, 오늘만큼은. 야, 네가 내 가게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월급 받으면서 일해?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대꾸하고 싶었어요. 오늘이 서준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수 가게 일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냈으니까요.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이 눈을 떴어요.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았어요. 가야 해요? 괜찮아요, 엄마.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 혼자 받을 수 있어요. 다녀오세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아, 진짜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서준은 웃어 보였어요. 억지 웃음이라는 걸 정민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민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금방 올게. 시상식 끝나면 입구에서 기다려. 네. 정민은 돌아서서 대기실을 나갔어요.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민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형부 가게에 도착했을 때 동팔이 먼저 보였어요. 배송 일을 돕고 있던 중이었죠. 동팔은 정민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민 씨, 왜 여기 있어? 내 시상식 아니야? 정민은 대답 대신 트럭 짐칸으로 향했어요. 동팔이 뒤따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형부란 인간이 참.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사람을 불러? 어쩔 수 없어요, 아저씨.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래야 먹고 사니까요. 동팔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민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동팔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형부네 가게 일까지 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동팔은 경수가 있는 쪽을 노려봤어요. 경수는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트럭 고장이라더니 정작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죠. 저 인간. 동팔이 이를 갈았지만 정민은 묵묵히 짐을 옮겼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을 시간이었어요. 콩쿠르장 무대.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려상, 우수상이 차례로 호명됐어요. 서준은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객석을 훑었어요.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못 온다는 걸.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찾았죠. 대상 서준군. 서준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상, 정말로 대상이었습니다. 서준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트로피와 상장, 꽃다발을 받았어요. 사진사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웃어주세요. 서준은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옆을 봤어요. 다른 수상자들은 부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트로피를 들어주고 엄마가 꽃다발을 안아주고 서준은 혼자였어요.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서준은 웃었어요. 억지로. 아무도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몰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어요. 서준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챙기다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빠 묘지 주소였습니다. 정민이 적어둔 메모였죠. 혹시 서준이 가고 싶어 할까봐 넣어둔 거였어요. 서준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트로피를 꼭 쥐었어요. 나 대상 탔어.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메고 문화센터를 나섰어요. 입구에서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하나. 아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종점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준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묘비가 보였어요. 서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묘비에 기댔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대상 탔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못 왔어. 일 때문에. 서준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아빠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아빠가 들었으니까. 서준은 눈물을 닦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콩쿠르에서 불렀던 곡. 아빠가 골라준 노래. 묘지에 서준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듣고 있는 것처럼. 서준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무대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말.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노래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양복을 입은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와 그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 2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겁이 났어요. 낯선 어른들의 무거운 시선. 급히 가방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가방끈을 놓쳤습니다. 가방이 땅에 떨어졌어요. 서준은 가방을 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는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땅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여자는 묘비 앞에 놓인 트로피와 상장을 바라봤습니다. 2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남자가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읽었습니다. 한도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묘지에는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흩날렸습니다. 남자가 땅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보였죠. 남자의 이름은 한도헌. 67살.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옆에 선 여자는 윤경이. 그의 아내였어요. 2사람은 매달 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기일이 아니어도 5년 전 아들 한도균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한두원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학교 알림장이 나왔습니다. 콩쿠르 참가 명단도 있었죠. 서준이라는 이름과 학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두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윤경이가 묘비 앞에 놓인 상장을 집어들었어요. 전국 학생 콩쿠르 대상, 수상자 이름 서준. 윤경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한두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묘비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도균. 5년 전 29에 세상을 떠난 아들. 한두원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소식. 당시 한두원은 반대했습니다. 집안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아내 윤경이만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때 며느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한두원은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으니까요. 며느리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 윤경이가 중얼거렸어요. 혹시 도균이 아이 아닐까요? 한두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노래 부르는 모습 도균이랑 닮았어요. 윤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도 어딘가 닮은 것 같았어요. 한두원은 가방 속 알림장을 다시 펼쳤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한두원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경이가 미국에서 돌아와 했던 말. 며느리 이름이 정민이래요. 착해 보이던데. 한두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아봐야겠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어. 윤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트로피와 상장을 다시 놓았어요. 가방만 들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두원은 운전대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도균아. 한두원은 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남기고 간 게 있었던 거니? 그 시각 서준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어요. 묘지에서 본 노부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쳐다본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가방이 걱정됐어요. 묘지에 두고 온 가방. 안에 학교 알림장이랑 필통이 들어 있었는데 내일 가서 찾아야지.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대상을 탔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엄마가 옆에 없었으니까, 아빠도 없었으니까.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모든 게 피곤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서준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정민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어디 있었어? 문화센터에 없길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묘지 갔다 왔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빠한테 트로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혼자 대상을 받고 혼자 묘지까지 갔던 거였습니다. 미안해.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서준아. 괜찮아요, 엄마. 서준은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들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 웃음이 정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12살 아이가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야 하는 걸까? 왜 참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걸까? 정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붙어 있는 작은 공간. 하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어요. 정민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식탁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엄마도 힘들었구나.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형부각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참고 있는지. 엄마, 응? 나 대상 탔어. 정민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웃고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안 해줬잖아요. 정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서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정말 축하해. 우리 아들. 서준은 엄마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만 있으면 됐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그날 밤 한도원은 서재에 앉아 가방 속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알림장, 필통, 콩쿠르 참가 신청서,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니 악보였어요. 젖어서 번지고 모서리가 찢어진 악보. 하지만 한도원은 그 곡을 알아봤습니다. 아들 도균이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한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균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이 노래를 가르쳤구나. 윤경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다가왔어요. 여보, 찾아야겠어. 한도원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꼭 찾아야겠어. 윤경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국밥집에서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세팅했죠. 콩쿠르가 끝난 뒤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갔고 정민은 다시 일터로 나왔어요. 대상 트로피는 좁은 원룸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정민은 웃음이 났어요.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혼자 상을 받던 서준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문이 열리고 동팔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정민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동팔은 늘 먹던 자리에 앉았어요. 카운터 옆 구석 자리. 10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국밥 하나요? 그래, 뜨끈하게. 정민은 국밥을 퍼담으며 물었어요. 아저씨, 그날 형부 가게에서 일 많이 하셨어요? 에이, 나야 뭐. 근데 정민 씨가 더 힘들었지. 동팔은 국밥을 받아들며 정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잠을 못 잤어? 조금요. 정민은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틀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묘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거든요. 안에 학교 알림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찾으러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걱정 있어? 동팔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민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팔은 알았어요. 저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양복 차림의 노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동팔도 고개를 돌려 그들을 봤어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동팔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국밥집인데 미쉐린 별 없어요.
농담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정민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노부부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손에 들린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준의 가방이었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가방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서준이라는 아이 어머니 맞습니까?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서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왜 서준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걸까? 여자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묘지에서 주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두고 간 것 같아서 돌려주러 왔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노부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돌아섰습니다. 여자도 따라 돌아섰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팔이 다가왔어요. 정민 씨, 저 사람들 누구야?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왜 서준이 가방을 가지고 있어? 묘지에서 주었다고?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준이 묘지에 갔을 때 누군가 있었다고 했어요. 낯선 노부부가 자신을 쳐다봤다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그 사람들이었구나. 하지만 왜 굳이 가방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걸까? 그냥 버려도 됐을 텐데. 정민은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 든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알림장, 필통, 콩쿠르 서류.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어요. 악보. 서준의 악보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찢어지고 젖은 그 악보. 왜 악보만 없지? 정민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동팔은 정민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을 도와주는 거였죠. 정민은 가방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노부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빛.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서준에게 가방을 건넸어요. 누가 가져다 줬어? 정말요? 누가요? 몰라. 묘지에서 주었대.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뭐? 아니에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본 노부부. 그들이 가방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왜 나를 찾은 거지? 서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범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머릿속에서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우리를 찾아온 걸까? 같은 시각, 한도원은 차 안에서 국밥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경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만났어요. 정민 씨를. 윤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균이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틀림없어요. 한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정말 우리 손자일까? 확인해 봐야죠. 윤경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한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 이제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국밥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도원의 마음속에서
그 작은 가게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두 가족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노부부가 다녀간 뒤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잠시 멈췄다 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끊기기도 했습니다. 정민은 불안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아주머니 2명이 국밥을 먹으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정민 씨 말이야. 예전에 뉴스 나왔잖아. 아, 그거 남편 사고 났을 때? 응. 보상금 문제로 시끄러웠다더라. 설마 그 돈 때문에. 정민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 한도균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고 경위가 불분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민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죠. 결국 정민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서준을 데리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소문이 잠잠해지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동팔이 들어왔습니다. 정민 씨, 국밥 하나. 동팔은 늘 먹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동팔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팔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보험금 어쩌고. 남편 죽고 얼마 안 돼서. 동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국밥을 받아들고 아주머니들을 노려봤습니다. 아주머니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남의 집 얘기를 왜 그렇게 관심 있게 해요? 아주머니들이 움찔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래요? 근거도 없는 소리. 동팔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민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혼자 애 키우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봤어요? 아주머니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도 급하게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정민은 싱크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동팔은 국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민 씨, 신경 쓰지 마. 네.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 돌더라고. 근데 그거 다 헛소리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5년 동안 지켜본 동팔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게 동팔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민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알았어요. 무언가 있다는 걸. 사실 서준도 학교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콩쿠르 대상을 탄 뒤로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전부 호의적이지는 않았죠. 제 엄마 국밥집에서 일한대. 아빠는 없대. 죽었다더라. 대상 타면 뭐해, 집이 가난한데. 복도에서 들린 속삭임. 서준은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대상을 탄 게 잘못인 걸까?
엄마가 국밥집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걸까? 서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빠가 있었다면 엄마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 3통, 모두 받지 못한 전화였습니다. 정민은 번호를 검색해 봤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불안이 커졌어요. 노부부가 다녀간 뒤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다시 돌고 이상한 전화가 오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정민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여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정민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서준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도원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온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민, 37살, 남편 한도균과 미국에서 결혼, 남편 사망 후 한국으로 귀국, 아들 서준과 함께 거주, 국밥집과 식자재 가게에서 일하며 생계 유지. 한도원의 손이 떨렸어요. 도균이 아내가 맞구나. 윤경이가 옆에서 서류를 함께 봤습니다. 서준이는 도균이 아들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한도원이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해.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야지. 한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균아. 한도원은 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남기고 간 아이가 정말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을까? 왜 연락을 끊었을까? 왜 며느리와 손자를 찾지 않았을까?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각자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한도원의 제안을 거절한 뒤로 불안했어요.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국밥집 일, 서준 뒷바라지, 형부 가게 일,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저녁, 정민은 형부 경수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느라 땀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다가왔어요. 담배를 피우며 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야, 정민아. 반말이었어요. 경수는 늘 정민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가게 앞에 왔더라. 정민의 손이 멈췄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 뭐 조사하는 것 같던데. 경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도원 쪽에서 보낸 사람들일까?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돌더라. 경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네 남편이 재벌집 아들이었다면서? 보험금으로 떼돈 벌었다면서?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경수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네가 돈이 있으면서 왜 여기서 일해? 응?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형부, 형부? 경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네 남편 죽고 나서 누가 네 밥벌이 시켜줬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을 위해서 이 일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나와. 일이 밀렸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았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쉬는 시간에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뭐야?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핸드폰을 숨기듯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준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엄마 재벌이랑 엮였대. 뭐, 진짜? 응. 돈 뜯으려고 그런데.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피했어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급식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돈을 뜯으려고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데, 서준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 속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서준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됐어요. 서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참으면 돼. 12살 아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서준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정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상처를 품은 채 밤이 깊었어요.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민은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씨.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한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한도원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서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한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균이가 남긴 유일한 가족입니다. 정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동네에 소문 퍼뜨린 것도 회장님 쪽이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람 보내서 조사하고 소문 내고 그게 가족한테 하는 짓이에요? 그건 한도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됐어요. 정민이 끊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서준이한테 접근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도원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윤경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어. 한도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소문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더군. 소문이요? 무슨 소문? 윤경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소문 낸 거 아닌데요. 한도원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게. 흥신소에 조사만 시켰지 소문을 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걸까? 한도원의 눈이 좁아졌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정민은 형부 가게로 출근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경수가 밖에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정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경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 경수는 담배를 던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뒤따라 들어갔어요. 가게 안에 언니 경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의 친언니, 경수의 아내, 경희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언니, 정민이 다가갔습니다. 경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아,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재벌집이랑 연결돼 있다며? 정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네 남편이 대기업 회장 아들이었다며?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응?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수가 끼어들었어요. 흥신소에서 연락 왔더라.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신상 조사하던 사람들 우리 가게까지 와서 물어보고 갔어.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좀 알아봤지. 경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네 남편 도원그룹 회장 아들이었더라. 죽기 전에 보험금도 꽤 탔고 그 돈 어디 있어?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돈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돈 숨기고 있으면서 여기서 일한 거잖아. 우리 불쌍하게 보고. 아니에요. 정민도 소리쳤어요. 보험금은 병원비랑 장례비로 다 썼어요. 남은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경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면서 왜 우리한테 도움 안 청했어? 돈 있으니까 그랬지.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오늘부터 나오지 마. 경수가 말했어요. 네 같은 거짓말쟁이랑 일 못해.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거였어요. 유일하게 남은 수입원, 서준을 키울 돈,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형부 제발 꺼져. 경수가 문을 열었어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정민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어요. 새벽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준은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없었습니다. 새벽 일하러 갔나 보다. 서준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서준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다가가서 확인했어요. 프린트된 종이였습니다. 인터넷 기사 캡처, 도원그룹 회장, 숨겨진 손자 찾아, 재벌가 유산 분쟁 조짐.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서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네 진짜 재벌 손자야? 돈 많겠다. 왜 여기 다녀? 엄마가 돈 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서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뭘 아니야. 기사에 다 나왔는데. 서준은 종이를 구겨 던졌어요.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 서준은 학교 뒤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빠, 아빠. 아빠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동팔이 국밥집에서 정민을 찾았어요. 하지만 정민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정민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정민 씨? 정민 씨. 한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동팔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동팔은 정민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일단 앉아. 얘기해봐. 동팔이 정민을 소파에 앉혔어요.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가게에서 잘렸다고. 소문 때문에 언니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동팔은 말없이 들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형부란 놈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 정민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으니까. 정민 씨. 동팔이 정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단 서준이부터 챙겨. 알았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준이 조퇴했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정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뛰었습니다. 동팔이 뒤따라왔어요. 서준이가 어디 갔을까?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 근처 다 찾아봤는데 없대요. 동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묘지 아닐까? 정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묘지. 남편의 묘지. 콩쿠르 끝나고 서준이 혼자 갔던 그곳. 맞아, 거기일 수도 있어요. 정민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동팔도 함께 뛰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묘지에 도착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정민은 남편의 묘지를 향해 걸었어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묘비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아. 정민이 달려갔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릎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민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서준이 엄마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엄마 욕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정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참을 수 없었어요. 서준이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엄마는. 정민은 아들을 더 꽉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정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서로를 안은 채 울었어요. 동팔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서준아. 네. 엄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정민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왔어.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한테 부모님이 있었어요? 응.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가족이 없다고 했어. 구하라고. 서준은 말없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빠,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님이셨대.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대. 그래서 연락을 끊으셨고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버림받은 거예요? 응.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그 상처를 혼자 품고 살았어.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서준은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도균. 아빠. 서준이 묘비를 만졌어요. 아빠 많이 힘들었겠다. 정민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와서 서준이 만나고 싶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거절했어. 5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싫었거든. 정민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서준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준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건 서준이 일이기도 해. 정민이 말했어요. 서준이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서준이 의견도 중요해. 서준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서준이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어요.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고 있는 아빠, 노래를 가르쳐 주던 아빠. 아빠는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화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민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그 노래 가르쳐 줄 때 말했어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은 미워해도 결국 가족이라고. 언젠간 다 용서하게 된다고. 정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그게 자신의 부모를 향한 말이었구나. 용서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구나.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묘비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동팔이 다가왔어요. 이제 집에 가자. 어두워졌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정민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원했던 것. 가족의 화해. 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 이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걸까?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도원의 번호, 저장해 두었던 그 번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준이 다가왔어요. 엄마, 뭐해요? 응, 생각 중이야.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준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려고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서준이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나 괜찮아요. 만나볼게요. 정민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원했던 거니까. 나도 해볼게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을까? 고마워, 서준아.
정민은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도원은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정민의 목소리였어요. 한도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 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한도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이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눈물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한도원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민 씨가 만나자고 했어. 윤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5년 만에 찾아온 기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국밥집이었어요. 정민이 일하던 그곳. 한도원과 윤경이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민과 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팔도 옆에 있었어요. 한도원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손자.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 서준의 얼굴에서 아들 도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매가 닮았습니다. 코도 입술도. 한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도원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한도원의 다리가 풀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윤경이도 다가왔어요. 서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윤경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우리 손자. 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빠를 닮은 눈. 아빠를 버렸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아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미워해도 결국 가족이라고. 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한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간 다 용서하게 된다고.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게요. 한도원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윤경이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국밥집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화해. 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동팔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동팔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일단 드세요. 속 풀어야죠. 한도원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오랜만에 먹는 국밥. 따뜻했습니다. 맛있네요. 한도원이 말했어요. 여기서 정민 씨가 일했군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동안요. 한도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아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도원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응? 저 부탁이 있어요. 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빠 묘지에 같이 가주세요. 한도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한테 인사해 주세요. 이제라도. 한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아빠한테 가자.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 사람이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도헌, 윤경이, 정민, 서준. 그리고 동팔. 언덕을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한도균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한도원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묘지. 아니, 처음 찾아온 거였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으니까. 한도원은 묘비 앞에 섰어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도균. 29의 세상을 떠난 아들. 한도원의 무릎이 꺾였어요. 묘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도균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왔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윤경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도균아, 엄마야. 윤경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었어. 한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행복을 막았어. 아버지가. 한도원은 묘비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버지를. 정민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을 버렸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한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용서했을 거예요. 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한도원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 한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도균이는 착한 아이였지. 서준은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 아빠 보러.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 서준이 웃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대상 탔어. 아빠가 가르쳐준 노래로. 정민이 다가왔어요. 서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정민도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 만났어. 이제 가족이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화해. 정민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늦었지만 이루어졌어. 5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한참 뒤 한도원이 입을 열었어요. 정민 씨. 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도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소문 건 말입니다. 정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한도원이 말했어요. 알아보니까 흥신소 직원이 정민 씨 형부한테 정보를 팔았더군요.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부가? 네. 그쪽에서 돈을 주고 정보를 샀다고 합니다. 한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동네에 소문을 냈고요. 정민은 말을 잃었어요. 경수가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정민을 내쫓기 위해 돈이 있다고 의심해서. 동팔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인간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정민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뒤는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한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정민이 말했어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도원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민은 한두원을 바라봤어요. 가족. 그 단어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5년 동안 둘뿐이었던 가족. 이제 늘어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두원은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서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두원이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노래 한 번만 불러주겠니? 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서요? 응. 아빠한테 들려주자. 서준은 묘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준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콩쿠르에서 불렀던 그 노래. 아빠가 가르쳐준 노래. 맑은 목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두원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도균이도 이 노래를 불렀었죠. 같은 목소리, 같은 멜로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경이도 울었어요. 정민도 울었습니다. 동팔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준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박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빠가 웃고 있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13살이 됐어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준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새 교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정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멋있다.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깨도 펴져 있었죠.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정민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준이 부위를 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려야지. 정민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에 좁은 원룸이 아니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 방이 2개 있었습니다. 한두원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처음에 정민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두원이 말했어요. 도균이가 남긴 재산입니다. 정민 씨와 서준이 몫이에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형부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국밥집에서만 일했습니다. 동팔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 둘이서 공동으로 차린 거였어요. 정민국밥.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정민은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준아. 네. 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게 가치야.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콩쿠르 날 아침에 들었던 말. 악보가 찢어지고 젖었을 때 엄마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서준이 웃었어요. 그때 그 말 듣고 용기 냈어요. 정민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진심으로. 네, 엄마. 서준은 학교로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민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어요. 한두원과 윤경이가 내렸습니다. 늦었네요. 한두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호칭.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서준이 들어갔어요? 윤경이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요. 아이고,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는데. 윤경이가 아쉬워했어요. 정민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집에서 찍었어요.
윤경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우리 손자 너무 멋있다. 한도원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도균이 닮았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학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정민 씨, 한도원이 말했습니다. 가게는 잘 돼요? 네. 동팔 아저씨가 열심히 해주셔서요. 정민이 웃었어요. 손님도 많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한도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균이도 기뻐하겠어요. 정민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네. 감사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한도원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찾아와 주셔서.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준이한테 가족이 생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윤경이가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더 감사해요. 윤경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용서해줘서, 서준이를 만나게 해줘서,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화해의 눈물. 학교 안에서 서준은 강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입학식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야, 너 한서준이지?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응. 너 작년에 콩쿠르 대상 탄 애 아니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대박. 나 그거 영상으로 봤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반주로 부른 거 진짜 멋있었어. 서준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 김민호야. 우리 반이다. 잘 부탁해. 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해. 두 사람은 함께 강당으로 걸어갔어요. 입학식이 끝났습니다. 서준은 학교 밖으로 나왔어요. 문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민, 할아버지 한도원, 할머니 윤경이, 그리고 동팔 아저씨, 모두 웃고 있었어요. 서준아. 정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은 뛰어갔어요. 가족에게로. 입학 축하한다, 서준아. 한도원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열심히 해라. 네, 할아버지. 서준이 웃었습니다. 동팔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용돈이다. 아저씨, 이건 뭐예요? 입학 선물이지. 맛있는 거 사 먹어. 서준은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섯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어딘가에서 아빠가 보고 있을 거예요. 아빠. 서준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중학생 됐어. 잘 지내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웃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미워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서준이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